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략 한 3분의 1 정도를 꿈을 꾸면서 산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꿈을 꾸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꿈을 꾸지 않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지를 못하시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꿈이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의미만큼 사람들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꿈을 어떤 그런 현실의 단편, 아니면 지금 내 몸의 상태를 반영해주는 그런 단순한 것 혹은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꿈속에서 볼일을 보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오늘 뭐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을 때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영상들을 꿈으로 꾼다든지, 뭐 그거 이상으로 꿈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 꿈을 그 영감의 창고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스포츠 용품 중에 나이키라는 용품이 있잖아요. 그 나이키라는 이름도 그 나이키의 창립 멤버였던 그 제프 존슨이라는 분이 꿈에서 발견한 이름이었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주기율표 기억나시죠? 그 주기율표도 멘델레이프라는 화학자가 꿈에서 발견하고 그 주기율표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영감의 창고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을 영접하는 공간 혹은 신의 계시를 받는 공간으로 꿈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굉장히 흥미롭게 해석할 수 있는 주제가 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꿈이 맞는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적어도 제가 꾸는 꿈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그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 제가 글을 써서 첫 원고료를 받게 됐었어요. 그랬을 때 몇 월 달에 그 원고료가 들어오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며칠 날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오매불망 원고료가 언제 들어올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꿈에 택배가 선물로 왔는데, 조그만 상자에 아주 작은 장어 2마리가 선물로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머지않아서 원고료가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날 아주 그 장어만큼 작고 귀여운 원고료가 입금이 됐죠. 제 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잘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12년 동안 꿈일기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럼 꿈일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내가 일어나서 제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꿨던 꿈이 기억 안 나는 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재빨리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여의치 않을 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녹취를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내 꿈에 대해서 정리하고 기록한 게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렇게 꿈일기를 쓰면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들, 내가 나에게도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던 어떤 것들, 그리고 내가 내 상징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내 잠재의식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그 꿈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의 언어, 내 마음의 문법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글을 쓰니까 막히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던 게 꿈속에서 그 실타래를 풀어주는 어떤 장면을 보거나 그랬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뒤로 꿈이라는 게 현실의 잉여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가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내가 잘 생각해야 되는 주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뒤부터 꿈을 계속 기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꿈 일기도 쓰지만 꿈 일기와 함께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도 쓰고, 그리고 그때그때 지나치기 쉬운 것들도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메모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 일상의 일기, 그리고 이 다이어리, 그리고 이 꿈의 일기, 이 세 가지를 놓고 나서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나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어떤 패턴이 읽혀져요. 내가 현실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겪게 됐을 때 어김없이 꿈에서도 그 사건과 관련된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내가 불안하고 좀 불길한 일을 겪었을 때는 꿈에서 뭐 내가 길을 찾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못 읽는 거예요. 이런 식의 꿈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 앞서 말한 그런 장어의 꿈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혹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을 암시하는 꿈을 꾸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어르신들이 오늘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나가지 말아라. 꿈자리가 좋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기록들이 제 꿈 일기장에 기록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런 꿈이 가능한 이유가 마음의 연결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우리의 의식은 나와 세상을 자꾸 분별하고 구분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과 다른 내가 누구이고 이 나를 차별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뭐 어떤 식으로도 표현하든 그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세상과 구분되고 서로 간에 분리된 나를 다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된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다른 조짐들, 어떤 그런 증상들을 미리 전달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섬이 서로 떨어져 있어 보이지만 그 밑에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들을 그 깊은 곳,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저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음, 저는 이제 꿈을 그림자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본체라면 내 그림자는 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은 빛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그림자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림자가 비추고 있는 땅이 만약에 어떤 땅은 되게 움푹 파여 있고 어떤 땅은 굴곡져 있으면 그 그림자도 그 땅에 맞춰서 굴곡지고 움푹 패이게 되잖아요. 여기서 땅은 내가 경험한 경험 혹은 내 그런 어떤 삶의 환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각자가 모두 그 환경과 그런 어떤 경험들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을 꿨을 때도 그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각자의 상징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이렇게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공통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아주 미세하고 사소하지만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만의 상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상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알았을 때 좀 더 큰 범위의 그런 상징들과 같이 결합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되게 확답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꿈일기를 쓰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약간 수동적인 입장이었어요. 뭔가 이런 고민이 있거나 풀리지 않는 게 있으면 꿈에서 또 혹시 해답을 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의 입장이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먼저 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내 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제 꿈에게 그 답을 물어보곤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전에 그냥 막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냐? 로또 번호도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죠. 그런 식으로 꿈은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꿈에게 질문을 할 때는 특정한 방법이 있어요. 꿈에게 질문하는 방식. 방식이 그 방식이 요구하는 그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꿈은 대답을 잘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꿈에게 질문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바로 반복이에요. 반복. 꿈에서 그런 영감이나 답을 얻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물음에 대해서 마치 스님들이 화두참선을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고민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생각, 그 고민 자체가 하나의 질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깊어졌을 때 우리의 그 무의식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처 채우지 못한 그 1%의 실마리, 1%의 영감을 선물처럼 주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내 삶에서 얼만큼 이 질문을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꿈이 우리에게 주는 답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것들의 예로 들 수 있는 가장 흔한 애가 태몽이라고 생각해요. 태몽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흔한 이야기지만 서양에서는 사실 거의 없는 관념이거든요. 우리 뭐 스티브 잡스의 태몽 모르잖아요. 저는 이 꿈의 어떤 그 예지나 그 영감이란 면에서는 굉장히 서양과 동양이 비슷한데 왜 태몽이 없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때쯤 되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그 태몽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어떤 태몽을 꿀까? 어떤 태몽을 꿀 수 있을까? 뭐, 과연 뭐 우리가 태어날 손주나 내 자식은 어떤 태몽을 가지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 하고 그 궁금증 자체가 마치 하나의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양에는 그런 관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 하지도 않을 뿐더러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설사 그런 아이와 관련된 어떤 꿈이 비유적으로 나왔다고 해도 그게 그건지조차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비전을 의미하는 꿈과 밤에 꾸는 꿈을 우리는 꿈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낮에 꾸는 꿈과 밤에 꾸는 꿈이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꿈을 꿀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 일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꿈속에서나마 그 절반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